이승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도문제 KBS에 대답한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건국 이후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평화선 이른바 이승만 라인을 선포한 다음에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편입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잘 알려진 몇 가지 사실을 예비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1945년 8월 아시아 태평양 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로 주권을 회복하기까지 영국,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도쿄에 설치된 연합군 총사령부는 1946년 1월과 6월에 두 차례 행정명령을 발하여서 일본의 행정구역과 어업구역을 정하였습니다. 그때 울릉도 그리고 리앙쿠르트 바이라 했습니다만 바로 독도입니다. 그 독도 그리고 제주도가 일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바로 이 보여드리는 화면이 당시에 선포된 이른바 메가더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쭉 선이 내려오다가 울릉도와 독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몰이 되었다가 또 선이 쭉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가 다시 일본의 그 대마도에서 또 선이 또 다시 볼록하게 나오고 하는 이것이 메가더라인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연합국은 당초 독도를 일본령에서 제외하고 한국령에 포함시킬 작정이었습니다. 미국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에서 약속한 대로 장차 한국을 일본에서 분리할 방침이었습니다. 이에 일본의 행정구역이나 어업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한국령이 확실한 울릉도에 가깝게 붙은 독도가 장차 한국령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당연시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두 차례에 걸친 연합군 총사령부 명령은 독도를 일본에서 제외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후 일본의 독립을 승인한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화면은 1951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의 주권과 독립을 회복시키는 연합국 48개국과 일본과의 조약 체결 장면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2조 A항은 일본에서 제외될 섬을 열거를 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내 연구자 간에는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몇 연구자가 연합군 총사령부가 내린 조금 전에 소개한 그 명령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빠졌다고 해서 다시 말해서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이 명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한국령이 아닌 것은 아니다. 여전히 연합군 총사령부 명령에 따라서 한국령임이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는 아무래도 소수 의견에 불과합니다. 국제법을 전공하는 연구자 사이의 다수 의견은 연합국 총사령부가 일본 점령기관에 발한 명령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행정조치이며 그에 기대어서 독도가 한국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KBS의 윤창희 기자는 이 같은 국내 연구자의 다수 의견을 무시하고 1946년 연합국 총사령부가 내린 두 명령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일본에서 분리될 섬 가운데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은 회담의 주관자인 미국이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바델 종족주의 책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만 조약 체결 한 달 전에 미 국무부의 딘레스크 차관보, 바로 사진에서 보는 이 사람입니다만 딘레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보낸 편지가 매우 중요한 근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1947년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초안을 준비합니다. 1949년까지 모두 8종류의 초안이 마련되는데 그때는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51년 9월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마련된 14종의 초안에서는 그러한 표기가 사라집니다. 일본이 독도가 그들의 영토임을 여러 자료를 통해서 설득한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신생국으로서 그렇게 할 외교적 역량을 보유하지도 못했지만 막상 국제사회에 제출할 자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51년 8월 미 국무부의 이 딘 러스크 차관보가 한국 정부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그에 부응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딘 러스크 차관보는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를 독도와 관련하여 우리가 아는 한 역대의 한국 정부가 그 섬을 자국의 일부로 취급한 적은 없었다라고 통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조선일보의 이선민 기자는 일본이 간계를 부려서 미국의 판단을 흐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공정한 평가가 아닙니다. 모든 나라의 외교 활동은 다 자국의 국익을 위해서이고 그 점은 일본이라 해서 다를 바 없습니다. 윤창희 기자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독도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해서 독도가 일본 땅이 될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48개 연합국가 일본이 체결한 국제조약의 의의와 그 규정성을 그렇게 가볍게 평가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독도를 우리의 영토로 편입시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발효하기 석 달 전인 52년 1월에 전격적으로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잘 알려진 그림인데요. 바로 이것이 이른바 이승만 라인, 이 평화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이승만 라인을 따라서 이 울릉도와 독도가 한국 영해에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그에 항의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자세는 매우 완강하였습니다. 그는 평화선을 건너온 일본 어선을 납포했으며 일본 선원과 어부를 부산 일대의 수용소에 수용하였습니다. 윤창희 기자에 의하면 총 326척의 어선과 3,094명의 일본 선원 어부가 우리 정부에 납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일본인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은 지금까지도 매우 부정적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을 두고 그 역사적 근거나 합리성을 따져서는 곤란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세종실록 시리즈라든가 동국문헌 미고의 안용복 사건을 알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의 영토 변경은 정치적 의지와 군사적 행동의 결과입니다. 그것을 역사학자나 지리학자가 그렇게 정당성 여부를 따지는 사건으로 왜소화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점에서 독도 영유의 정당성을 역사적 문헌에서 찾는 것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의미에서는 난센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불신하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은 언젠가 남북한에 남겨둔 그들의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한반도를 침략할 국가라고 간주하였습니다. 1946년 일본과 연합군 총사령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일본이 남한에 남기고 떠난 정부 및 민간 재산은 1946년 가격으로 22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남한 국부의 80%에 달하는 비중이었습니다. 일본은 그 재산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 한국이 하루빨리 해군을 양성해서 일본의 재진입을 막아야 하며 해군의 양성이 어렵다면 당장이라도 상선이라도 많이 제조하여서 그에 대비해야 된다. 갖고 늘 그의 정부와 국민을 채권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빈약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부산 영도에 있는 대한조선중공업을 이렇게 육성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1956년 일본은 남한에 남겨둔 그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합니다만 이후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다시 침략해올 가능성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1951년 9월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서 일본의 독립을 회복시킨과 동시에 일본과 상호방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이 조약은 일본과 미국과의 조약만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방해함에 있어서 일본을 군사적 거점으로 삼는다는 미국의 안보 정책을 전제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동아시아 정책에서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 협력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당시 6.25 전쟁기였습니다만 미국은 한국에 상당하게 군사원조와 경제원조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원조물자의 상당 부분을 일본으로부터 구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야 일본 경제의 부흥을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같은 일본 중심의 동아시아 정책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다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일본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안보체제, 미국이 편성하려고 하는 일본이 중심이 된 동아시아 안보체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면서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동맹을 체결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또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자주적 국가경제를 추구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 보고 너희들은 농산물을 또는 해수산물을 일본에다 수출하고 일본의 공산품을 사라. 수입해서 쓰라. 그러한 국제 분업을 통해서 점진적인 공업을 하라.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이 준 원조의 물자를 구입함에 있어서 일본의 공산품을 구입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의 공업화 정책을 추구합니다. 미국들은 자꾸 원조 물자를 일본에서 구입하라고 강조하면 차라리 원조를 받지 않겠다라고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미국은 이 같은 이승만의 요구와 저항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만 결국은 그의 요구에 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날 즈음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잘 알려진 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도록 만든 이승만 대통령의 영단 방공포로의 석방 장면입니다. 바로 그 방공포로 석방과 거의 동질의 의미를 갖는 것이 이승만 라인의 선포와 독도의 편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52년 1월에 있었던 평화선의 발표와 독도의 편입, 그리고 그 1년 뒤에 있었던 방공포로의 석방, 다 동질의 동일한 관점에서 그 역사적 의미가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갖는 가운데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과 직접적인 교섭을 요구하면서 일본으로부터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 독립을 추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뭐라 해도 다시는 일본에 종속되지 않겠으며 일본과 대등한 위치에서 그 국격을 고수하겠다는 이승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신생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독립국으로서의 국격을 확보하고 아직도 그 정신이 여러 갈래로 흐트러져 있는 그의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대의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후대의 어느 정치가도 동시대 어느 신생국의 정치가도 엄두를 내지 못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독도 역류를 이해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저는 앞선 강의에서 1908년까지도 대한제국은 독도의 객관적 소재를 인지하거나 그에 관한 역류체제를 정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든가 일본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이 강의의 모두에서 천명한 바 있습니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역사의 문헌에서 그 정당적 근거를 찾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역사학자나 지리학자의 자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넌센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없이도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평가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째, 영토의 변경 그 자체는 정치적, 군사적 선택과 행동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둘째는 독도는 우리의 고유 영토 울릉도에 근접한 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독도는 바다 안개가 완전히 거친 1, 2월 겨울 아침바다에 해살을 배경으로 육안으로 관찰된다고 합니다. 그런 섬이 조선왕조 이래 국군이 쇠퇴하는 불운을 맞아 이웃나라에 빼앗긴 것입니다. 그것을 새롭게 탄생한 국민국가
대한민국이 정상의 위치로 되돌려 놓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선택을 역사적 물음과 관계없이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정치적 길단을 내리게 된 국제 정치적, 국내 정치적 의의를 조금 전에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1, 2회 강의에서도 설명했듯이 역사에 굴곡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어느 나라에 의해 영유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몇 년 전부터 일본 어민이 그 섬에다가 시설을 설치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다시 말해서 국제법이 말하는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그것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이 숨길 수 없는 역사의 굴곡입니다.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저는 그 점을 가리켜 우리 한국 사회의 속살이라고 했습니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힘든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상처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의 행위에 1904년의 행위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케우치 사토시라는 일본인 학자가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의 교수입니다. 그가 쓴 이 책, 다케시마 문제, 우리말로 하면 독도 문제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독도의 역사에 관해서 한국 역사나 일본 역사에 관해서 자주 참고하고 있는 훌륭한 책입니다.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조선 정부나 일본 정부나 독도에 관한 인식이나 영유의식이 불투명한 점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19세기까지 3차례나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님을 공식 확인하였다. 객관적으로 조선에 더 근접한 섬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 섬을 1905년 무주지 선점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에 편입시킨 사건이 과연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인가? 1905년이면 일본보다 조금 뒤늦게 조선에서도 독도에 관한 영유의식이 생겨났을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토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이제까지의 논쟁은 일본령이라는 주장과 한국령이라는 주장이 각각 자신의 약점에는 눈을 감고 상대의 약점을 들추는 방식으로 겨루어왔다. 서로 절교하고 두 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각오로 싸우는 것이라면 좋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내키지 않더라도 서로 양보하는 것이 해결의 상식적인 길이다. 일본과 한국이 지금까지 쌓아올린 교류의 양과 질로 말해도 그러할 뿐더러 지리적 배치에서 두 나라가 서로 당겨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눈을 부릅뜨고 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겸허히 직시함으로써 우선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것이야말로 타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 같은 이케우치 교수의 결론과 근거에 찬성합니다. 역사적 경과를 보거나 현실적 유의성을 보거나 양국의 눈을 부릅뜨고 다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본의도 아닐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국의 국격과 신생국으로서 대한민국, 더 이상 대한민국을 무시하지 마라, 독립국이다 하는 그 대한민국의 국격을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외친 것입니다. 그 자국의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 독도를 영유했지만 그는 원래 자유주의자입니다. 자유주의자는 자유통상주의자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일본과 협력하고 또 경쟁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갈 미래를 부정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점에서 이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이어서 현명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공식 외교사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사건입니다만 1965년 1월 양국 정부 간에서는 독도 문제를 둘러싼 최고 지도자가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 일본의 수상 간의 밀약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보여드리는 책이 바로 그에 관한 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월간중앙이 당시 2007년호가 또 특집을 내기도 했고요. 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처럼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꼭 한번 사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독도 밀약이 있지 않고서는 1965년 10월 양국의 국교 정상화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작더라도 영토는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서로가 대놓고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협상 테이블 위에 올라올 때는 서로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를 테이블 밑으로 내려놓자는 것이 바로 이 독도 미략의 기본 취지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KBS의 윤창희 기자도 용케도 언급하고 있어서 저로서는 기쁜 마음입니다. 미략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였습니다. 독도는 앞으로 한일 양국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고 동시에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장래의 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이 독도는 결국 업구역과 관련된 건 아닙니까?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정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용으로 한다. 이건 김대중 대통령이 그대로 한 내용입니다. 셋째,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일본이 인정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정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정축은 하지 않는다. 넷째, 양국은 이 합의를 앞으로 계속 지켜간다. 이 미략은 이후 42년간 월간 중앙의 표현에 의하면 절묘하게도 양국 정부에 의해 준수되었습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 현실적으로 점유한 상태에서 서로 자국의 영토라는 주장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가 반론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65년 이후에 한일 간의 협력의 시대가 열렸고 그것은 동시에 우리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공연하게 무시되기 시작하는 것은 제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지적한 대로 2003년 노무현 정부부터였습니다. 윤창희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그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3월에 독도에 대한 민간인 관광을 허용하였습니다. 2006년 4월에는 한일 관계에 대한 특별 담화를 발표하여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독도 문제도 더 이상 조용한 대응으로 관리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도 문제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정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미략을 파괴한 것이죠. 그래 역대 정부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창희 기자는 독도에 대한 도발은 일본이 먼저라고 주장합니다만 그에 관해서는 저도 앞으로 좀 더 많이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아무래도 한국 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발은 1997년 11월 독도의 저반 시설을 건축한 김영삼 정부부터라고 하겠습니다. 이 보다시피 독도의 저반 시설의 정축 준공 비석이지요. 그것으로 새로운 시설이나 건축 또는 정축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97년 11월 바로 외환 위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도중입니다. 김영삼 정부는 우리 반일 종족주의 책에서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무리한 방향으로 반일 종족주의적 민족주의를 고양한 정권입니다. 한 나라가 쇠퇴의 국민에 접어들 때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김영삼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5년간의 그와 같은 행위는 결국은 IMF 경제위기를 몰고 왔습니다만 IMF 경제위기가 초래되는 그 한가운데에서 그는 독도의 저반 시설을 신축하였습니다. 이후 한일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알려진 일입니다. 2005년 이후 일본 정부가 반발하여 매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임을 명시하고 일본 시마네 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해서 기념하고 2008년에는 중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독도 관련 언급이 들어가고 2014년에는 드디어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기술을 일본 역사 교과서에 공식 편입하였습니다. 이로써 독도 분쟁은 그전까지 전혀 독도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한국 정부와 국민의 대응도 강화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군사적 긴장 어뢰까지 발전하여 일본의 정찰기에 대해서 공격용 레이더를 조사하는가 하면은 대규모 군사 방해 훈련을 감행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중립적 위치를 취했던 미국이 드디어 간섭을 하여서 생산적인 행동이 아니다라고 견제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바다 한가운데에 솟아있는 솔직히 말해서 암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차하면은 당겨도 불사하겠다는 자세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현실화될 국익이 무엇입니까? 그 행동의 적대성, 맹동성,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성, 이야말로 우리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비판하고자 했던 그 종족주의적 비과학성, 반이성적 샤머니즘, 그리고 그 주술성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에 대한 윤창희 기자의 비판 가운데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3차례 강의에서 그 점을 명확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합니다.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는 지면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압축적으로 썼습니다만 그 배경에는 이 독도 문제에 관한 저의 복잡한 이해와 생각이 지난 3시간에 걸쳐서 피력된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단 한 점도 저는 윤창희 기자로부터 저의 주장을 수정하거나 취소할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중파를 그렇게 남용해도 좋습니까? 차라리 국민 모두가 방청하는 공개적 토론회 장을 마련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나 집단의 이해나 통념을 대변하면서 결국 이 나라를 어둠의 세계로 몰고 가는 반일 종족주의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재삼 확인하면서 KBS에 대답한다. 이 3차례에 걸친 연속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